징크스인 것 같은 게 이상하게 이렇게 장이 폭락하는 날에는 그 전날 장을 짚지 않고 다른 영상을 다루거든요. 그러면 꼭 다음날 이렇게 폭락을 한다니까요. 이슨형 징크스 같아요. 일단 오늘 장 폭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많이 보셨던 기존 뉴스는 믿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서는 메타 때문이라고 하고 오픈 AI 때문이라고 하고 외국인이 팔아서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그 말이 맞는지 직접 검증해봤는데 놀랍게도 오늘 폭락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랑은 좀 달랐어요. 많이. 오늘은 메타, 오픈 AI, 마이크론, 외국인 평단, 선물 옵션 프로그램 매매, 국민연금까지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해서 오늘 검은 목요일에 삼전 닉스도 엄청 폭락했죠. 이 급하락의 진짜 원인이랑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전략을 정리해볼게요. 고! 일단 정말 이상한 게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HBM 공급 부족이 27년 이후까지 이어진다, 28년 물량까지 이미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산제의 CEO가 아주 득이양양하게. 한국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DDR5 가격이 1년 만에 6배 이상 뛰었어요. 낸드 가격도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겨우 일주일 만에 전 세계가 갑자기 반도체 끝났다, 메타에서 저커버그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나 찍찍해대고, 이게 맞나? 자, 이럴 때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봐야겠죠. 일단 왜 메타 발표 하나에 왜 TSMC보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맞았는지, 그리고 왜 외국인은 30% 수익을 실현하고 떠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게 진짜 하락장의 시작인지 아니면 큰손분들이 잠깐 흔들어 놓은 기회인지. 이 시장이라는 건물에 지하 보일러실까지 내려가 보니까 일단 그 시작이 단초, 메타가 새로운 AI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메타 주가는 크게 올랐죠.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AI 산업에 있는 회사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코어웨이브가 하루 만에 12% 넘게 폭락했고 네비우스도 11% 가까이 무너졌죠. 당연히 이 충격이 미국에서 끝나지 않았죠. 마이크론도 흔들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일본 반도체, 대만 반도체, 중국 반도체까지 줄줄이 샀던 꾀도 쓰러졌어요. 시장에서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내렸죠. 메타가 컴퓨팅이 남아서 팔려고 한다. 오픈 AI는 예전보다 적은 컴퓨팅으로 AI를 돌린다. 그럼 이제 AI 칩을 덜 사겠네. 반도체 끝. 그냥 무자르듯 두투만 돌리죠. 대부분 뉴스에서도 여기까지 설명을 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첫 번째 의문이 생기잖아요. 자, 메타가 올해 데이터 센터에 얼마를 투자한다고 했느냐. 무려 최대 1,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이에요. 이게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차의 1년 매출과 맞먹는 돈이에요. 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AI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남아서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장이 이제 반도체 안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정말 두툼한 무 같은 논리죠. 자, 정말 그럴까? 자, 우리가 카페를 하나 열었다고 봅시다. 손님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커피 머신을 10대 샀어요. 그런데 운영해보니까 항상 2대 정도는 놀고 있다. 이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커피 머신이 남네, 앞으로는 커피를 안 팔아야겠다. 아니죠. 대부분은 남는 설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손님을 받거나 배달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수익을 만들려고 하겠죠. 기업도 똑같아요. 메타가 말한 거는 투자를 줄이겠다가 아니라 이미 투자한 설비를 더 효율적으로 돈 벌게 만들겠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걸 정반대로 해석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하락을 이해하는 첫 번째 퍼즐이 등장하죠. 솔직히 메타 뉴스 하나만으로는 전 세계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흔들리기 어렵죠. 진짜 불을 붙인 거는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또 하나의 뉴스, 바로 오픈 AI. 오픈 AI는 나올 때마다 시장을 뒤흔들어요. 아주 샘 알트만의 악취미죠. 언론에서는 아주 짧게 다뤘는데 시장에서는 이 두 뉴스를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기 시작했다. 오픈 AI가 최근에 AI 모델을 운영하는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GPU 100장이 필요했던 일을 이젠 80장, 70장으로 딸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생겼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메타는 남는 컴퓨팅을 팔겠다고 하고 오픈 AI는 적은 컴퓨팅으로도 AI를 돌린다고 하고, 둘을 연결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앞으로 GPU가 덜 필요하다, HBM도 덜 필요하다, 메모리도 덜 팔리겠네. 그래서 엔비디아 협력사, 메모리 회사, AI 인프라 기업까지 한꺼번에 던져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거는 AI 산업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냐? 아니, 정확히는 지금 AI 기업들이 가장 부족한 건 무엇일까? GPU일까? HBM일까? 전기일까? 사실 전부 맞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 여러분이에요. AI 기업들은 지금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놓고 경쟁하고 있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죠.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연산량도 늘어나죠. 효율이 좋아졌다고 해서 연산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제본스의 역설이죠. 이걸 경제학에선 흔히 효율 향상이 수요를 더 키우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자동차 연비가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하나? 오히려 더 멀리 다니고 더 자주 이동하죠. 인터넷 속도가 빠르졌다고 데이터를 덜 쓰나? 반대죠. 유튜브에서는 HD에서 4K로 이젠 AI 영상까지 보게 됐잖아요. 효율이 올라가면 사람은 절약하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움직인다. AI도 이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정말 GPU가 남아서 걱정이라면은 왜 올해 투자 계획을 줄이지 않았을까? 왜 200조 원 가까운 AI 투자를 그대로 유지했을까? 왜 오픈 AI는 효율이 좋아졌는데도 더 큰 모델, 더 긴 추론, 더 많은 사용자 확보를 위해 계속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을까? 답은 하나죠. 효율이 좋아졌다고 해서 AI 경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돈으로 더 큰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달리기 선수가 더 가벼운 신발을 신었다고 이제 연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빨리 뛰기 위해서 훈련량을 늘리잖아요.
AI도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폭락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회사들을 보면은 오히려 답이 나오죠.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들보다 더 크게 무너진 회사는 바로 코어웨이브 그리고 네비우스. 하루 만에 12%가 넘게 폭락했죠. 여기서 오늘 영상에 두 번째 퍼즐이 등장하죠. 왜 시장은 GPU를 만드는 회사보다 GPU를 빌려주는 회사를 더 세게 팔았을까? 코어웨이브와 네비우스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GPU를 빌려주는 임대업자. 엔비디아 GPU와 SK하이닉스 HBM을 먼저 대량으로 사놓고 AI 기업들에게 시간 단위로 다시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구조죠. PC방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메타가 앞으로는 남는 AI 인프라를 내가 직접 팔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존에는 메타도 코어웨이브 같은 회사에게 GPU를 빌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메타가 경쟁자가 된다. 쉽게 말해서 건물주가 직접 월세를 받기 시작했는데 중개업자는 설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장은 코어웨이브, 네비우스, 아이렌 같은 네오클라우드 기업부터 강하게 팔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죠. 메타가 직접 클라우드를 한다고 해서 GPU가 갑자기 필요 없어질까? 오히려 그 반대죠.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GPU, 훨씬 더 많은 HBM,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즉 위험해진 거는 GPU를 빌려주던 임대업자이고 GPU와 HBM을 공급한 제조사까지 같은 논리로 팔아버리는 거는 과도한 해석의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메타의 계획도 AI 투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한번 연결해보자. 일론 머스크의 콜로서스도 한 대잖아요. 마크 주커버그랑 일론 머스크랑 요즘은 모르겠지만은 서로 진짜 UFC 링에서 맞짱 뜨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네오클라우드의 리스크와 반도체 제조사의 펀더멘탈을 같은 바구니에 넣고 함께 던져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확인해 준 게 오늘 코스피에서의 돈의 흐름이었죠. 오늘 시장에서의 CCTV, 이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프레임 단위로 돌려봐야겠죠. 약 오후 3시 기준으로 5조 원 가까이 팔았어요. 여전히 상당한 물량이죠. 하지만 선물 데이터를 같이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또. 외국인이 현물은 5조를 던지는데 선물은 무려 장 종료 이후에는 2만 계약을 순매수했어요. 심지어 전날에도 1만 7천 계약 순매수. 이틀 연속이에요. 아니 앞뒤가 안 맞죠. 팔면서 오른다고 베팅을 한다? 도대체 왜? 이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죠. 답은 프로그램 매매였는데 정말 재미있는 숫자가 나와요. 차익 거래는 약 5천억 넘게, 그런데 비차익 거래는 약 3조 2천억. 둘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죠. 자, 차익 거래는 주식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죠. 계산기가 자동으로 주문을 넣는 거래예요. 선물이 조금 비싸면 기계가 현물 사고 선물 팔아. 반대로 선물이 싸면은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 그냥 공식대로 움직여요. 감정도 없고 전망도 없다. 꼭 우리네 삶 같죠? AI도 아니고 그냥 계산기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 상당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샀다고 해서 외국인이 이제 바닥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비차익이죠. 비차익은 진짜 돈이죠. ETF, 인덱스, 패시브 자금들이 한국 비중을 줄여. 이 한마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전부 한꺼번에 던지는 거예요. 오늘만 무려 3.2조 원.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하루가 아니죠. 6월 25일에 하루만 잠깐 들어갔다가 그 뒤 집 나간 고양이처럼 5거래 연속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패시브 자금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한국 비중을 줄이고 있다. 한국 증폭기, 한국 매도 증폭기인 환율 다시금 1,550원을 넘었었죠. 국민연금 리밸런싱, 외국인 패시브 자금,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비차익 순매도 마이너스 3.2조 원으로 찍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바로 옵션이죠. 옵션은 시장 참여자들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이죠. 오늘 외국인은 콜옵션은 조금 사고 풋옵션은 조금 팔았다. 겉으로 보면 상승 베팅 같죠. 그런데 전날에 보면은 콜도 팔고 풋도 팔고 둘 다 청산했어요. 쉽게 말하면 도박판에서 칩을 전부 회수한 겁니다. 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얘들아 잠깐 쉬자. 이게 지금 외국인의 심리예요. 그럼 외국인이 던진 이 5조는 누가 받았을까? 그렇죠. 바로 개미분들. 자, 오늘 현물에서만 무려 7.4조 원을 받았어요. 아니 솔직히 이게 단기 바닥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진짜 바닥은 개인분들도 포기한 순간이었지만은 우리는 많이 봤죠, 그동안. 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개인분들의 정열과 열망과 열정을. 생각보다 요즘은 개미분들이 들어갔을 때가 은근한 바닥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닥일 수도 있지만은 항복이라는 신호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 기관은 순매수처럼 보였죠. 그런데 속을 뚜껑을 열어보면은 투시는 팔고 사모펀드도 팔고 오직 금융투자인 증권사만 샀죠. 왜? 증권사가 ETF를 만들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프로그램을 맞춰주느라고 기계적으로 받은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기관이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기계가 받아주는 것에 가깝다. 즉 오늘 시장 하루만 놓고 보자면은 외국인이 겁먹고 다 던진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자금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다. 패시브 자금은 비차익으로 3.2조를 빼냈고 그 과정에서 선물은 차익 거래 때문에 매수가 됐고 옵션에서는 큰 손들조차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꾸준히 받아내신 거는 역시나 개인분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감정으로 던지는 투매는 끝이 없죠. 하지만 기계적으로 나가는 자금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난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 본격적으로 한번 큰 손들의 지문을 역추적해 보면은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자면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정말 열심히 모았죠. 특히 5월 초에 삼전이 26만 원 부근에 있을 때 수백만 주씩 그냥 쓸어 담았어요. 이후에 삼전이 ARL이 타면서 30만 원을 넘고
33, 34, 35까지 올라갔죠. 그 순간부터 그냥 조용히 계속 팔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을까? 종가 기준으로 가중 평균을 계산해보면은 외국인의 삼성전자 평균 매집 가격은 약 29만원, 그리고 평균 매도 가격은 약 33만원대예요. 대략 30% 안팎의 수익을 실현한 거죠. 자, 우리라면 어떨까? 30% 수익이 났는데 일부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 꽉 잡고 가겠죠, 삼전인데. 하지만 기관은 좀 다르다. 보통 이러한 국면에서, 이런 혼탁한 장 속에서 30% 수익이라면은 대부분 편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 실현이 들어갑니다. 하이닉스도 거의 똑같죠. 4월, 5월 190만원대에서 꾸준히 모았어요. 그리고 250만원을 넘어간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죠. 평균적으로 194만원 정도에서 모아서 251만원 부분에서 팍팍팍 팔았죠. 역시 대략 30% 정도의 수익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큰 손들이 정말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팔았다면은 왜 정확히 대략 한 30% 수익 구간에서 팔았을까? 왜 실적 발표 직전까지 기다렸을까? HBM 수요가 꺾였다는 증거도 없이 나갔을까? 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게, 회사가 싫어져서 판 것보다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기부터죠. 금일 가격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팔았던 평균 가격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팔았던 자리보다 이미 훨씬 더 할인된 가격까지 내려왔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누군가 1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130만원에 팔아서 차익을 실현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같은 시계가 다시 11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 사람이 야, 이 시계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해서 판 걸까? 아니죠. 30% 먹었으니까 일단 팔고 다시 싸지면 살까? 이러한 행동들이 실제로 수급에서도 흔적을 보여요. 외국인들이 이미 몇 차례 삼성전자는 6월 중순 하루에 몇백만 주 넘게 순매수한 날도 있었고, SK 하이닉스도 며칠 연속 순매수를 기록한 구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재매집은 아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종목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다. 이미 가격을 다시 재고 있는 거예요. 다만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가 안전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우리가. 즉, 언제나 계속해서 진짜 바닥이라고 단정하고 몰빵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에 외국인이란 플레이어들 말고도 여러 변수와 플레이어들이 또 존재를 하죠. 예를 들면은 연기금 리밸런싱이라는 거대한 물량, 물론 시장에 의도적으로 충격을 줄 물량은 아니에요. 이 국민연금 리밸런싱에 대한 컨텐츠도 며칠 전에 우리가 다뤄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으로 시장의 펀더멘탈과 그 방향과 주도주들은 현재 아래를 보고 갈 명분이나 훼손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 길로 올라가기 전에 글로벌 AI 밸류에이션 논쟁, 환율이라는 언덕, 계속해서 등장하는 펀더멘탈과 무관한 소소한 악재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한 번 빠졌다고 몰빵을 하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계획이겠죠. 그래서 지금 더 사도 돼요?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전부 사는 것도 위험하고 아무것도 안 사는 것도 위험하다. 왜냐면 아무도 미래를 확정적으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는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이 5월에 가장 많이 담았던 그 구간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죠.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격대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 지금 60일선에 닿았고 가격이 선행 스팬 1에도 부딪혔죠.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그래서 20에서 25%, 그리고 2차적으로 선행 스팬 2까지 떨어지면은 약 35에서 40%, 그리고 3차는 확언할 순 없어요. 진짜 공포가 오면은 그 이후에 선행 스팬 2가 깨진다. 그건 정말 공포죠. 이때는 공포가 진짜 시장에 엄습하는 건데, 이때 정말 기다리던 워런 버핏 같은 매기분들이 용감하게 들어오시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모든 것을 태워야 되는 승부의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지금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무서워질 수 있는 단계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면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의심이 가죠. 기분도 썩 좋지 않고 막 아무한테나 욕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끝난 건 반도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내심이 아닐까. 메타 뉴스가 나왔고 오픈 AI 뉴스가 나왔고 여러 자잘한 악재들이 나오죠. 하지만 같은 시기에 마이크론은 수년치 계약을 공개, 한국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즉 실적은 아직 꺾였다는 증거가 없고 주가는 먼저 공포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이번 하락은 AI의 끝이라기보다 큰 손들이 30% 수익을 실현하면서 흔들어 놓은, 그냥 한번 분탕질 해놓은 그런 자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답은 몰빵도 오량금도 아니다. 총알을 나눠서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마음 편한 이성적인 전략이겠죠. 그리고 이런 펀더멘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같이 나눠보시고 싶으시면 지금 영문이 있으며 멤버십을 한번 가입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쓴영님들을 위한 월 3회 깊은 이야기,